어머니, 이걸 왜 이제 보여주세요? 며느리가 사진을 보다가 손을 떨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 막내딸 사진과 누군가의 얼굴 사진을 나란히 놓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 눈 밑, 콩알만한 점이 똑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오래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아이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울고 있었고 저는 차마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그날은 봄이었어요. 남편이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고 해서 세 식구가 놀이공원에 갔어요. 잠깐이었어요. 지금도 그 말이 먼저 나옵니다. 누가 그날 얘기를 꺼내면 저도 모르게요. 잠깐이었다고, 정말 잠깐이었다고요. 그날은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고 해서 아들은 친구와 약속이 있었고 세 식구가 놀이공원에 갔어요. 우리 늦둥이 막내딸이 6살이었으니까 벌써 10년도 더 넘은 일이네요. 입장줄에 서 있을 때부터 아이는 들떠 있었습니다. 분홍색 토끼 머리띠를 쓰고 싶다고 해서 매표소 앞 가게에서 사줬어요. 머리에 딱 얹어주니까 아이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엄마, 나 예뻐? 우리 딸이 제일 예쁘지. 그게 그날 아이하고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놀이기구 몇 가지를 타고 솜사탕도 하나 사줬어요. 아이가 솜사탕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데 앞에서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어요. 남편이 아이를 안으려고 몸을 숙이는 사이 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잠깐 고개를 돌렸거든요. 잠깐이었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가 없었습니다. 두리번거렸어요. 퍼레이드 행렬 너머 사람들 사이 분홍 토끼 머리띠를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됐고 저는 아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내방송도 넣었어요. 미아 보호소도 다 뒤져봤어요. 놀이공원 직원들이 구역을 나눠서 찾았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건 아이가 아니었어요. 잔디 위에 분홍 머리띠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집어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 아무 말도 안 했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이 방에 불을 켰어요. 침대 위에 인형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기다리라고 아이가 직접 세워뒀던 거였어요. 저는 그 인형들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달라졌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밥도 안 먹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아이 사진을 복사해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거리마다 붙이고 가게마다 돌리고 비슷한 나이 아이를 보면 쫓아가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한 번은 마트 앞에서 모르는 아이 손을 잡았다가 경찰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남편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찾지 못했고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어느 해 겨울밤이었는지 남편이 불 꺼진 방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아는 있겠지? 그게 다였어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돌아 누웠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살아 있겠지요? 어딘가에서 밥도 먹고
잘하고 있겠지요? 그 말을 속으로 수백 번은 했을 겁니다. 입 밖에는 한 번도 내지 못했지만요.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국 안으로 무너진다는 걸요. 아들이 결혼을 한 건 그 무렵이었어요.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솔직히 저는 아무 기대가 없었습니다. 결혼식도 조촐하게 하자고 한 게 저였으니까요. 남편도 그럴 기력이 없다고 했고요. 근데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부엌을 봤어요.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았어서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인사도 하기 전에 소매를 걷더니 그냥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냥 더 라고 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계속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다 하고 인사드릴게요.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뒤로 며느리는 주말마다 들렀습니다. 반찬을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남편 약 챙기는 걸 같이 확인하고 말수가 많지 않은 아이였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편했어요. 조용하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그땐 필요했거든요. 저는 평생 너무 많은 걸 혼자 안고 살아왔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돼? 며느리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답했어요. 저 아주 어릴 때 헤어져서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들 사연 하나씩은 있으니까요. 더 묻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더 말하지 않았고요. 그 뒤로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지냈습니다. 저와 남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작은 상처들을 서로 모른 척 하면서요. 그러다 남편이 갔어요. 갑자기, 너무 갑자기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곁에 남아준 그 며느리가 제 삶에서 가장 오래된 물음표의 답이라는 걸요. 이진수 씨 어머니 되십니까? 전화가 온 건 오후 2시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낯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이미 알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아들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에 치였다고 했어요. 의사가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뭔가를 설명했는데 저는 절반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거든요. 의사 목소리가 웅웅거리고 복도 형광등이 너무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복도 끝에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안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아들은 사흘 뒤에 갔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와 며느리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둘이 교대로 눈을 붙이고 교대로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어요. 아들이 눈을 감던 날 밤 며느리가 병실 밖 복도에 쪼그려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도 안 내고 저는 그 옆에 그냥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며느리와 제가 처음으로 같이 운 날이었습니다. 넋이 나간 채로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어요. 며느리가
아들과 같이 살던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자신이 없다며 저희 집으로 같이 왔습니다. 집이 조용했어요. 아들이 지난번에 왔다가 두고 간 신발이 현관에 그대로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걸 한참 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아직도 치우지 못했어요. 새벽에 거실불이 켜져 있길래 나가봤더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다 깬 건지 아예 못 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말없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냄비를 올리더라고요. 어머니, 드실 수 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며느리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국을 끓였습니다. 며느리와 둘이 마주 앉아서 새벽에 국을 먹었어요. 말없이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아들 얘기를 꺼낸 건 며느리였어요. 처음엔 별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 얘기였어요. 된장찌개는 싫어하면서 된장국은 잘 먹었다고. 그러다가 며느리가 중간에 멈췄어요.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그냥 뒀어요. 더 이어갈 말이 없는 거 저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아들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서 아들 사진을 찾으려고 꺼낸 거였어요. 근데 넘기다 보니 자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손이 멈춘 사진이 있었어요. 봄날 놀이공원 사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막내딸이 분홍토끼 머리띠를 쓰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며느리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먼저 사진을 봤습니다. 누구예요? 막내딸이야. 어릴 때 잃어버렸어. 며느리가 가만히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은주, 눈 밑에 점이 있었어. 여기. 콩알 만한 점. 우린 콩점이라고 불렀지. 며느리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앨범을 넘기면서 계속 말했어요. 그날 놀이공원 얘기, 머리띠 얘기, 잠깐이었다는 얘기. 평소엔 잘 안 꺼내던 말들이었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자꾸 나왔어요. 누군가 곁에 있으니까 그랬나 봐요. 어머님, 며느리가 불렀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낮고 조금 떨렸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며느리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냥 굳은 게 아니라 뭔가 꾹 참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왜, 무슨 할 말 있어?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다시 닫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다였어요. 며느리는 앨범에서 눈을 내렸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사진 위에 얹은 손이 잠깐 떨렸거든요. 그날 밤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앨범을 덮었어요. 다음날 아침 며느리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밥상을 차렸어요. 근데 자기 그릇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저는 모른 척 했어요. 근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어머님 드실만 하세요?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되물었어요. 너는?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눈이 여전히 부어 있었거든요.
밤새 잠을 잘 못 잔 얼굴이었어요. 밥상을 치우고 나서 며느리가 앨범을 봐도 되냐고 했어요. 어젯밤에 봤는데 또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꺼내다 뒀어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아들 사진을 보려는 거겠지 싶어 그냥 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앨범을 펴더니 막내딸 사진을 바로 찾았어요. 어제 봤던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님, 음, 이 아이 몇 년생이에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요. 그냥이 아니었어요. 그 목소리가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며느리 손이 사진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생년월일을 말해줬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이번엔 눈 밑에 있는 점을 다시 물었어요. 이 점이 정확히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물어봐? 며느리가 앨범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뭔가 또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그냥 어머님 얘기 듣고 싶어서요. 사진 봐봐. 오른쪽이야. 며느리가 사진을 한참 더 들여다봤어요. 점심 무렵에 며느리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주방을 지나다가 며느리 방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들어갔더니 며느리가 핸드폰을 뒤집었어요.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면서 다시 보니 며느리가 다시 핸드폰을 들더라고요. 화면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잠깐 봤는데 누군가의 얼굴 사진이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답답한 건 물어봐야 하는데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다 차리고 불렀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며느리가 밥을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어요. 말해봐.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열더니 저한테 내밀었어요. 화면 속에 사진이 2장 있었습니다. 한 장은 아까 봤던 앨범에 있던 막내딸 사진이었어요. 며느리가 찍어둔 거였습니다. 또 한 장은 누군가의 얼굴 사진이었어요. 각도가 비슷하게 찍힌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받아들고 봤어요. 눈 밑에 점이 있었어요. 2 사진 모두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이걸 왜 이제 보여주세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 사진 속 여자가 누구인지 물어야 했어요. 물어야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혹시 잃어버리던 날 아이가 무슨 옷 입고 있었어요? 그 질문이 왜 나왔는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알 것 같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오래 잠들지 않았어요.
핸드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도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아침이 오면 우리 둘 중 하나는 먼저 말을 꺼낼 것 같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며느리였습니다. 아침에 제가 거실로 나왔을 때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두 손으로 쥐고요. 잠을 잘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맞은편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봉사동아리에 들어갔었어요.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방학 때마다 보육원에 가서 봉사를 했었어요. 며느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한 사람이 몇 명씩 맡아서 챙겨주게 됐었는데 거기서 친해진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왠지 자꾸 마음이 쓰여서 신경 써주다 보니 제가 취직하고부터는 소액이지만 후원을 해주기 시작했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취업을 앞두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예요. 화면에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가만히 봤습니다. 오른쪽 눈 밑에 점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어가면서 사진을 더 보여줬습니다. 얼굴을 확대한 사진이었어요. 점 위치가 정확했습니다. 이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갔다는 연도가요. 며느리가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이 딸을 잃어버리셨다는 그 연도랑 같아요. 저는 핸드폰을 잡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저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보다 손이 먼저 떨렸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아이한테 연락을 넣었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한동안 답이 없었어요. 저와 며느리는 기다렸습니다. 이틀 뒤에 답장이 왔어요. 해보겠다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겠다고요. 우리 셋이 검사기관에서 만났습니다. 낯선 그 아이는 키가 크고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꾸벅 인사를 했어요.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를 보더니 꾸벅 인사를 했어요.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접수하고 체열을 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어요. 오가는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다 같은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결과는 열흘 후에 나왔어요. 그 열흘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서로 아는 척을 하지 않은 채로 평소처럼 지냈어요. 근데 밤이 되면 둘 다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물었어요. 어머님, 같이 가실래요? 저는 가슴이 너무 뛰어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은 채로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담당자가 결과지를 우리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글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근데 숫자 하나는 보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며느리도 울고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아이한테 연락을 넣었어요. 결과지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한참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만나도 될까요? 그렇게 우리 셋이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였어요. 그 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그리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이 어떻게 됐나요? 저는 제가 버려진 줄만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나는 건 하나도 없었고, 내 엄마는 날 원하지 않았던 걸까? 라고 수없이 생각했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너무 떨려서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네 이름은 은주야. 이은주. 이은주요? 응. 네 아빠가 지어주셨어. 그럼 아빠는 어디 계세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져서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 딸 은주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오빠도 있었던 거네요? 언니 남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맞아.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며느리도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셋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셋이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 집에서 다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저 혼자 살기 싫어요. 어머님도 혼자시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딸을 봤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딸이 창밖을 보고 있다가 며느리를 봤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우리 셋이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딸이 짐을 가지러 갔다가 며칠 뒤에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2개였어요. 딸이 짐을 풀면서 방을 둘러봤어요. 결혼 전 아들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치워놨어요. 딸이 아무 말 없이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밥을 했어요. 며느리가 반찬을 꺼내고 딸이 수저를 놨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냥 각자 뭔가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셋이 밥을 같이 먹었어요. 어색했는지 서로 말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딸이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딸이 눈밑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 점이요. 어릴 때부터 싫었어요. 보육원에서 애들이 매일 놀렸거든요. 눈 밑에 팔이 붙었다고. 그리고 사진 찍으면 항상 여기만 눈에 들어오고. 이 점 빼도 될까요? 잠깐 딸 얼굴을 봤습니다. 오른쪽 눈 밑에 콩알 만한 점. 콩점이라고 불렀던 그 점이요. 왜 이제 말했어? 왠지 조심스러워서요. 딸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같이 가줄게. 딸이 밥을 한 숟가락 먹더니 이번엔 진짜로 웃었습니다. 딸이랑 둘이 같이 갔어요.
동네에 새로 생긴 큰 피부과였습니다. 가는 길에 딸이 별말을 다 했어요.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버스 노선이 몇 번 있는지 저는 들으면서 걸었어요. 시술이 끝나고 딸이 거울을 봤습니다. 작은 밴드가 붙어 있었어요. 딸이 저를 봤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정말 안 이상해요? 엄마한테는 그냥 네 얼굴이야. 잠깐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나오면서 딸이 말없이 제 팔짱을 꼈어요.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녁에 셋이 밥을 먹었어요. 며느리가 반찬을 꺼내고 딸이 수다를 떨었어요. 피부과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의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며느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어요. 저는 들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딸이 웃는 걸 보고 있었어요. 눈이 가늘어지면서 웃는 눈매가, 입꼬리가 사진 속 6살짜리랑 똑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딸이랑 며느리가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내가 한다. 아니야, 내가 한다. 하는 웃음소리가 났어요.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선반 위에 남편 사진이 있었어요. 아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저는 그 옆에 딸 사진을 하나 세워뒀어요. 며칠 전에 딸이 짐을 풀다가 꺼낸 사진이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놓였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여보, 소리내서 부른 건 아니에요. 속으로 불렀어요. 당신이 그렇게 찾던 딸. 주방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사진에서 눈을 뗐어요. 딸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우리 내일 장 보러 가요. 냉장고가 텅 비었어요. 며느리가 바로 받았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저는 일어났어요. 그래, 다 같이 가자. 주방에서 작은 환호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남편도 먼저 떠나고 아들까지 갑자기 사고를 잃고 나니 저는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나 봅니다. 평생 그렇게 그리워하고 가슴에 묻고 살았던 딸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으니까요. 아들이 떠난 아픔이 없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평생 안고 살아가야겠지요. 그래도 이제는 다시 밥 먹자고 부르는 소리가 있고 같이 장 보러 가자는 사람이 있고 엄마라고 불러주는 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살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웃으면서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 한켠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끌림이었습니다.